정종 2년 11월 11일 정종은 왕위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해서 학문에는 뜻이 없었다. 하지만 세자는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큰 공덕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무인이었던 자신보다 학식도 있고 공이 있는 이방원이 왕으로서 더 제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정종의 뜻이 담긴 교서와 국보를 전달하는데 이방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부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방원은 이내 못 이기는 신용을 하다가 교서를 받았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이 양위를 하려고 하면 세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백관들도 울부짖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정종에서 이방원으로 양위가 이루어질 때를 보면 이런 두려움이나 문무백관들의 반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기에 물 흐르듯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서와 국보를 받은 이방원은 이틀 뒤인 정종 2년 11월 13일에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정종이 문제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이방원에게는 아버지 이성계와의 문제가 남아있었죠. 정종이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주어서 상황을 잘 넘어왔는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 이성계는 더욱 언짢아했습니다. 정종이 양위를 결정했을 때도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정종은 상왕이 되었고 태조는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정종이 양위할 때가 44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연로한 것도 아니었죠. 정종에게 지지 세력이 없기는 했지만 별 욕심 없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유혈 사태를 막았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집안 싸움의 중간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당대에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3년 국상을 치르는 것이 일반인데 정종 사후에는 여궐제를 적용하여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국상을 마무리 짓죠. 또한 정종실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푸대접이 드러나는데요. 실록은 왕이 세상을 떠나면 현재 즉위 중인 왕이 실록의 기록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태종은 정종이 죽은 이후에도 실록 편찬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정종실록은 태종이 죽은 다음에야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4년에 태종실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성계에서 바로 이방원으로 왕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종실록을 쓰려면 정종 때의 실록이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직 정종에게는 묘호와 시호도 내리지 않아서 공정왕실록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공정왕이라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정종은 왕실에서 정식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륜이 정종을 가리켜 기생한 임금이라고 호칭했다는 것과 이를 세종도 참작하여 정종의 후손들을 대했다고 하니 이방원 측의 정종에 대한 대우가 어땠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묘호가 정해진 것은 숙종 7년 262년이나 지나서야 정종이라는 묘호를 확정지었다고 하죠. 그렇게 2대 임금 정종의 집권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이미 태종 이방원의 집권기였지만 공식적인 역사 속 3대 임금 태종의 집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의 중요한 시기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아내인 원경왕후 민씨인데요. 1차 왕자의 난에서 숨겨두었던 무기와 갑옷을 이방원에게 입혀주던 모습, 그리고 2차 왕자의 난 때 동복 형제를 칠 수 없다며 방 안에 있는 이방원에게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거병을 종용하던 여인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민씨는 18살의 나이에 이방원과 혼인했습니다. 당시 이방원이 16살로 민씨보다 2살이 어렸죠. 그녀는 여흥 민씨로 여흥 부원군 민제의 딸입니다. 민씨는 이방원과 혼인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조선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혼인할 때가 1382년 우왕 8년으로 아직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지도 않은 시기였고 그때는 이방원이 고려시대 과거 급제가 우왕 9년 때 일이므로 이방원은 한창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1392년에 시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하면서 갑자기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된 것입니다. 이때 민씨는 정령옹주로 봉해졌는데요. 비록 정사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옆에서 조선 개국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실록에 그녀의 행적이 여러 군데 남아있을 정도니
태종과 신료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민씨는 자신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태종이 정종 2년 11월 11일에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즉위한 지 몇 달이 지나서 민씨를 정비로 책봉했습니다. 현대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영부인이 되지만 조선 왕실은 왕이 정비를 책봉하여야 왕비가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관포를 입고 정전에 나가 참천문화부사 권근에게 책문과 옥새를 민씨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태종이 보낸 책문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너 정빈 민씨는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끌어서 정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다. 정사의 공에 내조가 많았다. 조강의 예정을 잊지 못하여 유적의 의식으로 높이니 앞으로 후세에 더욱 복되게 하여 본이 되도록 하라. 왕자에 난 당시의 민씨의 공로와 이방원의 옆에서 도왔던 점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태종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책문에서 민씨를 신하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에서 왕과 왕비의 사이는 부부이면서도 군신 관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교 바탕의 상하 관계로 왕이 왕비를 책봉하고 폐위의 권한까지 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집안을 돌보고 이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만큼 그녀는 이방원을 동료처럼 생각했죠. 그렇다 보니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이후 둘의 관계는 수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 1년 6월 18일 태종이 정비전에 있는 스물남짓의 시녀와 환관들을 내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원경왕후가 태종과 가까이 한 궁인이 누구인지 트집을 잡고 따져먹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궁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원경왕후가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이를 전해들은 태종이 화가 나서 관련된 자들을 쫓아냅니다. 이런 둘의 상황을 두고 실록에서는 민씨의 투기가 날로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문제가 계속되자 하륜과 권근에게 후궁을 두는 문제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명했는데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후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서는 후궁의 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고려에서는 궁녀와 시녀들의 수가 얼마였는지 조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하륜과 권근이 보고하길 재우는 한 번에 9 여자에게 장가들고 9명의 여자를 얻었습니다. 고려는 분명하진 않지만 후궁에 대한 제도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험이 생겼습니다. 중국 왕조에서는 여러 후궁을 두는 전례가 있었고 고려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으니 우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하, 제후의 예를 따라 9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으니 이에 맞게 따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 대부, 사의 경우에도 몇 명의 첩을 둘 것인지 정하도록 하옵소서.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사원부에서 처벌토록 하소서. 마치 원경왕후에게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왕이 왕비를 책봉했다는 것은 곧 왕이 왕비를 폐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의 폐위를 생각하나 싶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태종이 가례색을 설치한 것입니다. 가례색은 왕실의 혼인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청이었는데 마치 원경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혼례를 치를 것 같은 의구심이 들게 했죠. 태종이 하륜을 주축으로 핵심 공신들을 이 일의 책임자로 세우면서 민씨와 그의 집안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왕 정종이 태종에게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를 들려 하시오. 내가 비록 아들이 없어도 어릴 때의 정으로 차마 다시 장가를 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종의 부인 정한왕후 김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 함께해온 정으로 함께 살고 있다며 원경왕후 민씨는 아들을 4이나 낳았는데 왜 새 장가를 들려고 하냐며 태종을 꾸짖은 것입니다. 정종뿐 아니라 태종의 측근인 박성명도 반대하며 가례색을 폐할 것을 추청했죠. 태종도 어쩔 수 없이 가례색을 파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후궁을 드리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갈수록 왕과 왕비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1402년 태종 2년 3월 7일에 결국 태종은 성균학정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는데요. 이에 원경왕후는 이방원을 찾아가 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가치난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는데 이제 나를 잊으며 어찌 여기 이르셨습니까? 태종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앞서 민씨의 사적인 처사를 막기 위해 법도도 세웠는데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는 왕비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원경왕후 민씨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태종도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둘의 관계는 악화가 되었죠. 이 일이 현대의 우리에게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태종과 원경왕후의 대립은 단순히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두 인물이 양 진영을 대표하여 대치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조선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이 왕인 이방원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왕비의 가문, 곧 외척들의 대표로서 왕비인 원경왕후가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적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왕과 왕비라는 철저한 정치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권력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문제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했습니다. 원경왕후 뒤에 왕비의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원은 아내와의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추스르고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응은 우왕 11년 문과에 급제한 문신입니다. 이방원의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질과도 친했기에 이방원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요. 이응은 경진난에서 이방원 측에서 싸워 자명공신 4등에 책록된 공신이기도 합니다. 이응은 학문이나 무예에도 능해서 태종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응이 왕이 된 태종에게 말하길, 전하, 민무구 민무질에 대한 총애가 너무 크시니 억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은 이응의 말을 새겨들었는데요. 왕이 된 이후 처가인 민씨 집안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 과정에 동참했던 자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왕실과 혼인을 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는데요. 이들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외척은 좋은 걸까요? 이게 양날의 검인데, 외척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실을 지키는 지원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태종의 시대를 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당시 조선은 신승국가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인 상황인 것이죠. 모든 것이 선례가 되고 기준으로 남게 됩니다. 새 왕조 개창으로 여러 공신과 권력 집단이 생겨나는 초반 단계라는 점입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여러 공신들이 책봉되었지만 그 중에도 으뜸은 외척공신이었습니다. 공로도 있으면서 왕실과 혼인으로 관계를 맺었으니 그 힘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태종 2년 4월 1일에 내서사인 이지직과 전가식이 태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의복과 어가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셔서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간의 말이 어쩌다가 뜻에 거슬리면 엄하게 견책을 가하시며 매와 개를 좋아하고 성색을 즐겨하심이 아직도 여전하십니다. 이것이 곧 신민들이 실망으로 여기는 것이옵니다. 태종 보고 대간의 말도 안 듣고 정사를 게을리한다고 비판을 한 건데요. 게다가 성색을 즐겨한다는 말은 이전의 권씨를 후궁으로 들인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었죠. 태종은 이 상소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나의 과실을 비밀이 하려도 내 어찌 안 듣겠는가. 이제 글을 이루어 사책을 쓰게 하니 내 매우 가슴 아프다. 이에 대해 사원부도 상소를 올린 둘에 대해 처벌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둘에 대한 탄핵의 요청이 거세져서 국문을 허락했죠. 국문 과정에서 이지직이 말하길, 전하께서는 자녀가 많은데도 또 후궁을 들이셨으니 이는 전하께서 호색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훗날 후궁으로 여기지 않고 왕비로 삼을지 알겠습니까? 이를 미리 염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후를 폐하고 후궁 권씨를 왕비로 삼을 수 있기에 이를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소를 올리도록 사주한 사람이 다름 아닌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를 실토한 이지직과 전가식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라고 지목이 된 장인 민제까지 연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장인을 처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말해주듯 태종의 칼날이 바로 처가를 향한 것은 아니었죠. 나름의 조정의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태종 7년 7월 10일에 상소가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전하께서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셨을 때 모든 신하가 가슴 아파했는데 민무구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전하께서 보게 하신 뒤에 민무구 등은 도리어 슬퍼했습니다. 이는 되게 어린아이를 깨고 위복을 마음대로 하고자 한 것이니 그 불충한 마음이 드러나 여러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태종이 아들인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여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천하민 민씨들만 기쁜 티를 냈다는 겁니다. 어린 세자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라는 의혹이었죠. 당시 이방원에게는 후계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세자인 양녕대군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돌기 시작했죠. 그 근거로 실록에서는 태종과의 과거 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자 이외에 왕자 가운데 특출난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아니 그럼 적장자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임금의 처가를 고발하는 상소를 아무나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상소를 올린 사람은 이화로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자 태종의 숙부인 사람입니다. 이 상소에 태종 이방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죠. 대간도 이를 간파했습니다. 이방원의 마음이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서 떠난 것을 말이죠. 이에 민씨 형제들의 처벌을 강하게 청하면서 결국 민무구는 황해도 연안으로, 민무질은 장단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신분도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리죠. 하지만 대간에서는 더욱 거세게 민무구 형제에 대한 처형을 주청했습니다. 태종도 이는 계속해서 거부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무구 형제의 죄가 크지만 정비와의 문제도 있고 그의 아버지는 이른이 가깝고 장모도 편찮으시다. 만약 아들들을 처형하면 부자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훗날 경등의 청을 따르겠다. 우선은 모든 것을 몰수했고 유배했으니까 기다리라고. 훗날 죽이겠다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정말 장인 여흥부원군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 8년 10월 1일에 민무구 형제에 대한 교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민씨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데요. 민무율과 민무회였습니다. 태종 15년 이들도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전 황주목사 염치용이 민무회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호소를 했는데 민무회가 이를 충령에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충령대군은 이를 태종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태종이 한낱 노비 소송에 임금을 연루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 일로 민무율과 민무회도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태종 15년 6월 6일에 태종과 세자인 양령, 효령, 충령대군이 함께 있는데 양령이 말하길 작년에 민무율과 민무회가 왔을 때 형제들의 처벌이 억울하다 하기에 제가 민씨 가문이 교만하고 불법을 자행해서 당연히 화를 당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제자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길래 저는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태종은 둘을 불러서 이에 대해 물었고 앞서 죽은 민무구와 민무질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옹호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 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의 네 처남이 모두 사형을 당하고 만 것이죠. 공신이라고 임금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였죠. 아내와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공신들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 문제에 가차가 없었는데요. 물론 공신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앞서 처남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일반 양민들을 억압하고 땅을 빼앗고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태종이 이런 죄목으로 공신과 자신의 처남들까지 처형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죠. 이처럼 태종 주변의 권력을 진 자들은 불편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자의 입장에 서느냐 아니면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선 태종 때는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천민계층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단어를 해체하면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비는 크게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하는 산노비가 있었는데요. 산노비는 물건을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처럼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었습니다. 태종 당시 양민의 노비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태조 이성계 때도 노비 문제로 골치를 썩었습니다. 노비에 대한 폐단이 끊이질 않으니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노비는 전쟁포로나 중죄를 범한 죄인들이었는데요. 고려시대의 양민의 노비화가 급증하게 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빚을 지는 상황에서 빚을 못 갚는 양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이자를 말도 못하게 높인 데다가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는 상황에 노비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노비가 된 사람이 주인이 속량을 해주지 않으면 자손대대로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종은 노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종 7년 5월 22일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막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 과인이 덕을 잃은 것이 있는가? 정신의 부도함이 있는가? 이 가뭄을 부른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가뭄을 부른 이유를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있는데 왜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간언하지 않느냐고 태종이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태종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가뭄의 문제를 자신과 왕실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성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형조 우참의
안노생 등이 상소를 올리길 지금 노비의 일로 가족이 파괴되고 고륙 간에 서로 싸우는 자가 많습니다. 노비를 얻지 못하는 자는 화내고 원망하며 심지어 그 자손들이 서로 보복해서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가뭄의 원인이 노비 문제에 있다는 상소였습니다. 당시에 노비라는 재산을 두고 집안과 혈연 간에 얼마나 잦은 다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고려 조선의 노비 제도는 신분이 세습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신분 간의 자식을 낳았을 때입니다. 양인과 노비가 혼인을 했을 때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르냐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것을 종부법,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종모법이라고 했는데 당시 조선은 조건부 종모 종부법으로 남녀 둘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는 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비를 가진 양반 사대부들은 종모 종부법을 고수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노비가 양인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도 노비이니까 결국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태종은 이런 노비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사대부들에게만 유익이 된다. 나라의 재정과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선 종부법이 맞다. 태종은 양인과 노비의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 아버지 쪽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라면 자식은 양인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남자 쪽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법이 실시된다면 후대의 양인의 수가 늘어나고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었죠. 벌써부터 양반 사대부들의 반발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데요. 역시나 이방원의 최측근이 이숙번에게 종부법을 두고 논의하니 이숙번은 절대 안 됩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숙번의 태도에 태종은 크게 실망했죠. 태종의 결정이 또다시 주변 세력들을 불편하게 만든 건데요. 태종의 측근들은 모두 종모 종부법을 종부법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천민, 첩이라는 이유로 몸은 양인이지만 천역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천민 혹은 신량 역천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사대부들은 노비를 재산으로 사유하기 위해서 종부법을 반대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식이 천민의 역할을 하고 살아도 재산을 지키는 노비제를 지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강경하게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한 신분이 없었다. 고려의 노비법은 천자가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노비가 날로 증가하고 양민은 날로 줄어갔다. 오늘 이후로 공사노비 양인과 혼인하여 낳은 소생은 모두 종부법에 따라 양인으로 만들어라. 이 일로 아버지가 양인이었던 천민들은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 중 하나라도 노비면 세습되는 천민 계급에서 해방되었고 양인의 증가로 국가재정도 확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제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종의 노비종부법으로 조선은 한 차례 신분의 변동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비제도를 이용하여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된 폐단을 막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태종은 측근들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백성과 조선의 안정을 도모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원경왕후 민씨와 태종 이방원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적장자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개청하기 전에 이미 과거에 급제한 사대부로 유학경전과 역사적 지식이 깊었지요. 비록 군사를 일으켜 왕위에 올랐지만 학문적 소양이 탄탄했던 군주였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태종이 바라는 세자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학문적 소양이었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불러 묻기를 고대 은나라의 걸임금과 주나라의 주임금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독부가 된 이유를 아느냐? 이에 세자가 대답하길 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세자 양녕의 대답을 흡족해 했는데요. 아버지와 조선 건국을 함께하며 고려의 마지막을 본 태종은 인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걸과 주는 천하의 임금이 되었지만 인심을 잃은 뒤 하루아침에 독부가 되었다. 하물며 나와 내가 인심을 잃으면 반드시 하루아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세자 양녕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해가 지나 양녕이 13살이었던 때 돌연 태종이 양위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당연히 모든 대신들은 극구 반대했는데요. 전하께서 아직 건강하시고 세자도 아직 성년이 못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신다 하시니 신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두렵고 황공합니다. 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이하려는 까닭을 두 정성은 이미 알고 있다. 이에 이조판서 남제가 아뢰기를 나라가 창업한 지 오래되지 못하면 마치 물이 처음으로 얼어서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이에 하륜도 거들었죠. 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이 2분 계시온데 전하께서 또 전이하시면 전왕이 3분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도 무엇라 하겠습니까? 하니 태종이 말하길
이미 전왕이 두 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셋이 있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가 사직을 타인에게 선의한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해도 좋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이때 태종은 40살로 한창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세자의 나이는 13살로 누가 봐도 왕위에 오르기에는 이른 나이였죠. 그런데도 태종은 전의소동을 부린 것입니다. 일종의 연극이었던 거죠.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신하들의 반응으로 충성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종의 전의선언에 어린 세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외삼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 세자 양령은 태종이 원하는 대로 세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학문에 집중하길 바랐지만 학문의 뜻이 없었죠. 양령은 오히려 사냥을 더욱 즐겼습니다. 갈수록 아버지 태종의 바람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태종은 세자 양령을 예의주시했지만 양령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나 하고 보일 정도였죠. 그러다 결국 초궁장 사건이 터집니다. 초궁장은 기생의 이름인데 직분이 상기였습니다. 상기는 임금이나 명나라 사신이 참석하는 연회에서 공연을 하는 여성이었죠. 이백강의 아버지 이거이의 상을 마치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베푸는 자리였는데 태종이 세자도 참석시켜 이백강을 위로하도록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양령이 초궁장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신 겁니다. 이를 들은 태종은 예만 마치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어찌 방종하게 즐겼느냐 하고 양령을 꾸짖었죠. 양령이 왜 이렇게 변해갔는지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왕위와 공부보다 예술과 유흥 쪽으로 탈선해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양령을 옆에서 부추긴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호방과 구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호방은 음악과 그림을 잘 알아서 양령이 좋아했습니다. 양령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궁밖을 드나들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구종수와 이호방을 의군부에 가두고 갑살을 시켜 세자 궁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양령은 세자궁에 이들을 다시 데리고 몰래 궁 밖으로 나가 유흥을 일삼았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자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에 이조판서 황희가 말하길 전하, 세자는 어립니다. 황희는 양령이 아직 어리다면서 2번이나 어리다고 말하며 태종을 설득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하륜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직책이 장차 총사를 주관할 터인데 지금 거칠고 음란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마땅히 구종수를 베어 후레에 경계하시고 난의 근원을 근절하소서. 태종은 황희의 말보다 하륜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금부의 말대로 교수형을 진행하라고 명했죠. 그런데 전하, 구종수의 죄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지만 궁성을 넘어 들어간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먼저 그 까닭을 국문한 후에 죽이소서.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주청한 대로 태종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구종수와 이호방의 궁성 출입의 과정에서 세자 양령이 연루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양령이 거론되었죠. 문제의 근원이 세자인 것이 명백해졌는데 세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사용시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구종수와 이호방은 곤장을 100대씩 맞고 유배를 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아마도 태종은 이 과정을 통해 양령이 정신을 차렸으면 했을 것입니다. 유흥을 일삼는 것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가 이와 같은 처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양령은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태종이 보란듯이 더 큰 일을 벌이고 마는데요. 태종 18년 3월 6일 태종의 딸들 정순공주와 경정공주가 원경왕후를 찾아왔습니다. 딸들이 엄마를 찾아온 건데요. 이 자리에 태종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중 경정공주가 말하길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해달라기에 부득이 유모를 구해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의 아이가 태어났느냐? 어리의 아이입니다. 어리는 중추원 관선의 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노는 자리에서 이호방이 곽선의 첩 어리가 인물이 좋고 놀 줄 안다고 합니다 라고 한 말에 이미 다른 사람의 첩이었던 어리를 강제로 끌고 와 겁탈하고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 일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는데 세자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란듯이 자백을 한 것이죠. 이런 양령의 행태에 충격을 받은 태종은 영의정 유정현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세간에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유정현의 생각은 달랐죠. 전하,
임금의 일은 일식이나 월식 같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감출 수 없습니다. 결국 세자 양령의 어리 납치 사건으로 구종수와 이호방은 처형당했고 당사자인 어리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양령이 자백한 인물들은 유배를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양령 본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혹은 함께하는 인물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이고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양령이 결국 또 일을 터뜨립니다. 쫓겨난 어리를 몰래 세자궁에 불러들여 애까지 낳아버린 것입니다. 어리를 다시 궁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연루된 인물이 놀라운데 바로 양령의 장인과 장모였습니다. 장인인 김한로가 양령의 부탁을 받고 아내인 전씨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 세자빈인 숙빈 김씨를 만나러 궐에 들어갈 때 어리를 여종이라고 속이고 세자전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를 안 태종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를 비밀이 조말생에게 털어놓았는데 세자가 이젠 아들도 있고 마냥 어리지 않다. 그런데 음란이 날로 심해진다. 대성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손자가 있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전하, 계속되는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함께한 김한로를 처벌하소서. 하지만 태종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세자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선 스스로 새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다려 볼 것이다. 이 일을 다른 곳에 흘리지 말도록 하라. 비오듯이 줄줄 눈물을 흘리며 뱉은 태종의 속내에서 세자 폐위에 대한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태종은 양령의 장인 김한로를 불렀습니다. 주홍두껍이다. 주홍두껍이라니. 이게 정말 실록에 태종이 김한로를 주홍두껍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김한로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한로는 이방원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유학과 사대부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사돈관계였으니 배신감도 컸던 것이죠. 세자가 어리를 또 궐에들이고 아이를 가진 사실을 경은 몰랐는가? 신은 정말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리를 쫓아낼 때 세자가 괴로워하기에 그네를 가엾게 여겨 잠시 한 달 정도 살게 했습니다. 이후 세자가 어리를 다시 궁에 들이도록 도와달라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경이 모른다고 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어찌 경이 몰랐다고 볼 수 있겠는가? 김한로의 거짓이 드러났으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소서. 하지만 태종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 양령이 나섭니다. 전하의 신하는 다 궁중에 들이는데 어리는 왜 내보내고자 하십니까? 이첩 하나를 금하다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녀를 궁으로 들이면서 왜 자신은 문제를 삼는 내용입니다. 양령이 남의 첩을 납치해온 것과 태종이 후궁을 들이는 것을 동일하게 말한 건데요. 태종이 경로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전하께서는 태조를 불의에 빠뜨린 신유창은 용서하시고 김한로는 오로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한 것뿐인데 이를 폭로하셨습니다. 숙비는 아이를 가졌는데도 죽도 마시지 않고 변구가 생기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스스로 새 사람이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신유창은 조사이의 남때 태조 이성계를 조사이에게 데려갔던 인물로 그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꼬집은 것이죠. 이 말은 모두 나를 욕하는 것이니 이른바 아버지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일은 모두 망령된 것인데 어찌 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의로 꾸짖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가 여러 날 동안 불효했지만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 없어서 항상 잘못을 덮었다. 오직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뉘우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 도리어 원망하며 싫어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숨기겠는가. 이젠 정말 끝자락에 다다른 것인데요. 태종은 세자에게 하교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양령을 가르치는 서영관들과 함께 들으라고 명령했죠. 스승들과 함께 듣고 네가 잘한 것이 있는지 따져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지아비가 있는 여자를 납치해오고 한밤중에 담장을 넘어 유흥을 즐겼다. 이 때문에 처형당하고 죄를 입은 자가 몇 사람이냐. 서연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날마다 참석해 착한 말을 구해 듣도록 하라. 이제 태종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세자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죠. 결국 태종 18년 6월 2일 조말생과 이명덕 등이 전지를 내렸습니다. 세자 이제가 간신의 말을 듣고 함부로 여색을 탐해 혼란스럽게 했으며 불의를 자행했다. 훗날 생살여탈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형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여러 재상들의 일을 자세히 살펴서 나라에서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자를 폐위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신료들이 동의상소를 올렸죠. 세자는 일찍이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오만하게 상소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결단하시어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시길 청합니다. 한편 사관원에서는 세자가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한 후에야 복귀하도록 하소서 라며 반성을 전제로 한 복권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태종의 마음은 양녕에게서 떠났고 대부분의 신료들도 그동안의 비행을 관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니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야겠죠. 태종에겐 아직 2명의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적장자 원칙에 따라 왕이 된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신 다음의 왕은 적장자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었죠. 양녕에게는 2 아들이 있다. 첫째는 나이가 5살이고 둘째는 3살이다. 어리긴 하지만 이들 중 후사를 삼으려 한다. 태손을 왕세손으로 부를지 왕태손으로 부를지 옛 제도를 찾아보고 의논해서 보고하라. 이에 대한 신료들의 반응이 갈렸는데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유정현이 말했습니다. 이래는 법도와 도리가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비를 배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사례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대신들의 의견을 들은 태종은 원경왕후와 이 일에 대해 나눴는데요.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됩니다. 그 말도 맞소. 태종도 동의하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태종이 도달한 깨우침은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양녕의 자식, 손자가 아닌 형제들 사이에서 어진 자를 뽑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태종은 즉시 조말생을 불렀는데요.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에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의 아들로 대신하고자 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니 어진 사람을 골라서 내게 아뢰도록 하라.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고르겠으니 너희가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한 건데요. 대신들이 이에 받아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들을 알고 신하를 군부만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임금이 태종만큼 적합한 인물을 아는 이가 있을 수 없다며 직접 고르라는 답변이었죠. 태종도 납득이 되었는지 세자 책봉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양녕의 동생들 중 현재 남은 왕자로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이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심히 곧아서 정치하는 일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니 효령을 떠올리면 웃는 모습만 떠오른다. 실록에 기록된 대로 보면 효령대군도 참 성품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다. 학문을 좋아하고 춥던 덥던 밤새 글을 읽으니 병이 날까봐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절이 몸에 배어있으니 지난번 중국 사신들도 잘 접대했다. 폐세자 양녕이 민망할 정도로 태종의 나머지 자식들의 장점이 나열되는데요. 태종이 꼬집은 2 아들들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음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모금도 못 마시면 어찌 사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녕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실 줄은 안다. 태종이 당시 음주 가능 여부를 임금의 외교적 역량 중 하나로 본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와 신흥 세력들과의 긴장 관계로 조선의 전쟁 기피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태종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로 보아 충녕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을 세자로 정하겠다. 신들이 고르자던 어진 사람도 바로 충녕대군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자 책봉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태종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흐느끼며 통곡했습니다. 아마도 양녕 때문이었겠죠. 문제가 많은 세자였지만 큰 아들로 자신의 왕위 기간 동안 어르고 달래며 넘어온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은 여기서 감정을 추스르고 할 일을 합니다.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된다. 너희는 이 뜻을 빨리 전하여 일을 진행하라. 이 소식을 들은 문무백관이 모두 예골해서 할의했습니다. 태종은 장천군과 이종무를 경도에 보내 종묘의 이 사실을 구하게 했죠. 동시에 폐세자 이제의 거취 문제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하, 폐세자 이제와 그 가족을 춘천으로 내치소서. 충녕이 세자가 되면서 폐위된 양녕을 곁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중궁이 성령대군이 죽으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녕까지 멀리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 소식이라도 자주 듣도록 가까운 고을에 두길 바란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폐위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과 함께 공과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태종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결국 폐세자 이제는 쫓겨나 광주에 안치하게 됩니다. 내가 부득이 쟤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대군을 세워 왕세자로 삼는다. 아하, 옛사람이 말하길 화와 복은 스스로 구한 것이라 했는데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의 사심이 있었겠는가. 모든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실록의 기록대로라면 임금으로서 공과 사의 경계에서 태종 이방원이 보여준 결정들은 정말 귀감이 됩니다. 양령의 폐위도 어찌 보면 집권 끝자락에 내린 결정으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가 조선 건국 이후 기틀을 마련한 군주였다는 평가가 갈수록 납득이 됩니다. 이런 태종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제사를 도려내듯 흐느꼈던 태종의 셋째 아들은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지 2달이 지나고 태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가 되었다. 근래 들어 여러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묵은 병이 더욱 심해져서 세자에게 선의하려고 한다. 모든 신료들은 이런 태종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는데요. 나는 임금의 상이 아니다. 외관과 행실도 모두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누구보다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태종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무인난은 죽지 않고 살려고 한 일이다. 태주께서 무인난 이후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시고 만나주시지 않을 때는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보필하고 싶었다. 왕자의 난 이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장자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왕위를 쟁탈하였기에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것이죠. 18해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미 족하다. 이제 왕위에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건데요. 얘야, 이제 대보를 주겠으니 이를 받아라. 대보를 세자 충령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충령은 이를 쉽게 받을 수가 없었겠죠. 양령이 세자였을 때 양위소동을 옆에서 보았고 외삼촌들의 숙청이 모두 전이 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충령은 수차례 거절하고 대보를 태종에게 되가져가 보기도 했지만 태종은 거절하며 세자에게 다시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해는 태종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태종의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다들 불안해했던 것이지요. 태종은 당시 52세로 충분히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태종의 권력이 정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전이한 뒤에도 마땅히 노상들과 임금을 보익하고 이를 살필 것이다. 자신이 상황으로 왕위를 내려놔도 세종과 함께 정사를 돌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에 큰 간섭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세종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형식적으로는 넘겼지만 실권은 태종에게 있었던 것이죠. 군권을 태종이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군권은 취강령을 말합니다. 유사시에 급히 서울에 있는 모든 군사를 집합시킬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난을 거치면서 군권에 집착하는 것을 봤는데요. 세종에게 전의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한 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내가 친히 정단하겠다. 또 나라의 중대사는 의정부와 육조로 의논하되 나도 참여하겠다. 왕위를 넘기지만 군권만은 세종과 나누지 않고 자신이 쥐겠다는 말이었죠. 왕은 바뀌었지만 실상은 여전히 태종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강상인 사건입니다. 세종 즉위 당시 병조 참판은 강상인이었습니다. 강상인은 국방을 책임지는 자로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강상인은 태종이 아닌 즉위한 세종에게 군사보고를 했습니다. 분명 군사권은 상황 태종이 갖겠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강상인의 보고가 계속되자 오히려 세종이 재발저려서 어찌하여 부왕께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양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태종은 강상인을 불렀습니다. 상하패와 오매패는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상하패와 오매패는 임금이 소수의 특정 대신에게 주는 패였습니다. 이 패는 왕명을 대신하여 대신과 군대를 소집하는 데 쓰였죠. 그런데 태종이 강상인을 부르기 하루 전에 세종이 병조의 주청으로 상하원패 12개와 오매패 30개를 더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태종은 자연스럽게 군사권을 세종에게 나눠주려는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죠. 대신을 부르는 데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두 왕궁으로 가져가라. 대신을 부를 때 쓰는 거라면 군사 관련 일이 아니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세종에게 가져가라는 얘기였죠. 이 패들을 가지고 세종에게 강상인이 가니 세종도 이 상하패와 오매패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강상인이 태종과 세종에게 하는 얘기가 달랐는데요. 세종은 그러면 여기에 둬선 안 된다. 다시 상왕전에 바치도록 하라 라고 하며 다시 강상인을 보냈죠. 태종은 다시 돌아온 강상인과 패들을 보고 강상인이 군권을 세종에게 나누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게는 대신을 부르는 용도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분명
군권은 내게 있다 하지 않았는가? 화가 난 태종은 강상인과 병조좌랑 최지지를 의금부 옥에 가뒀습니다. 내가 주상에게도 말했듯 내가 군국의 중요한 일은 친히 청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병조가 순찰에 관한 일만 아뢰고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뢰지 않았다. 이런 논의를 먼저 낸 자가 누군지 밝혀내라. 이 일로 태종은 군사와 국방을 주관하는 병조의 책임이 있다며 판서, 참판 등 모든 책임자들을 의금부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들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병조 참판 강상인은 사리를 잘 살피지 못한 탓이지 정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호위병사에 대한 보고를 세종에게 먼저 한 것도 딴 맘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조와 정종 때도 즉위 중인 임금에게 보고해왔기 때문에 관례를 따른 거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 일로 강상인은 함경도 단천의 관청 소속 노비로 전락하고 모든 공신노권을 삭탈당했습니다. 병조 참판 강상인을 비롯한 병조 인사들이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당했죠. 이렇게 병조가 태종에게 제대로 매를 받고 물갈이를 당한 건데요. 이후 병조는 모든 군사와 관련된 일을 태종에게 철저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군무를 상왕께 아래어 지시를 받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임금에게 아뢰겠습니다. 태종이 강상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단행함으로써 여전한 자신의 권력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세종은 태종의 그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으며 국정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종이 의도한 대로 강상인을 대표로 한 병조 군권 문제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조용히 다음 한 수를 더 내다보고 있었는데요.